이 주제를 받으면서 이제 그레이트 한강하고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걸 이제 연결을 할 텐데, 일단은 뭐 뒤에서도 보겠지만 뭐 스마트 시티라는 것, 그 다음에 한강, 우리 서울의 한강이라는 그 물건 그 자체,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주제는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서울에서 사실은 한강은 변방이거든요. 예, 그 변방을 중앙으로 올려서 그걸 계기 삼아서 이제 서울을 국제적인 중앙으로 올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뭐 공간적인 측면, 그다음에 교통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맺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뭐 저도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자리에도 가보고 뭐 관련도 맺어보면서 하는데, 그 좀 오해 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이는 게, 사실 이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좀 스마트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뭐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 같아요. 그죠? 살기 편하다. 아까도 이제 편리성 말씀도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 같으면 일자리도 많고 소득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또 삶의 질에는 개인적인 편리함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주거 생활하는 거 비용도 좀 적고 이러면, 물가도 싸고 이러면 좀 좋다, 뭐 재미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는 이제 사회적 포용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왕이면 그 모든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또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어떤 방식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뭐 에너지도 적게 쓰더라, 탄소도 적게 내더라,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와 그거 참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도시의 이제 바라는 거고, 그걸 이제 실행하는데 여러 이제 구체적인 부문들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모빌리티 부문도 있고, 뭐 자연 생태를 하기도 하고, 문화 레저도 있고, 당연히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기후 변화, 사실 또 안전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또 안전한 도시가 또 괜찮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안전, 그러니까 홍수나 가뭄 같은 것도 있고, 위생은 최근에 이제 겪어봤지만 코로나처럼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건강이 이제 보장되는 것도 있고, 범죄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그런 걱정이 없는, 최근에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이 올라가서 어려움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시설 안전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도로 교량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삶이 이제 쾌적하고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또 완성이 돼야 되는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도시로서 만들어야 되고, 제가 보기엔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어떤 그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휩쓰는 데에는 그 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이라면 이제 데이터 기술이죠. 정확히 말하면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도시를 잘 만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부문들이 했던 것들은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도 해왔고 계속 해왔던 일인데, 이것에 기술, 데이터 기술이라는 게 붙으면서 한 단계,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단계로 뛰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그걸 붙임으로써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건데,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변화가 좀 있기는 한데, 그간에 이제 계속 안타까운 것들은 이 기술적인 것에 이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뭐 하려고 했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제 상기를 하고, 그거를 결국은 잘했을 때, 즉 뭐 큰 서버나 뭐 큰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게 스마트한 게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편리함, 어떤 안전, 어떤 지속 가능함을 우리가 만들어냈을까라는 이제 부분을 좀 상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준비하면서 아마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일부지만 주로 이제 그 왼쪽에 이제 도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한강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하는 이제 한강 자체가, 또는 한강을
그 어떤 계기로 또는 한강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줌으로써 이제 서울의 변화를 뭐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이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일단 한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한강이 갖고 있는 특성과 투숙성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길이가 약 40km, 뭐 정확히는 40km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경계 부분 기준으로요. 한강이 한 40km고 면적이 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저기 40. 근데 40제곱킬로미터면 잘 모르지만 저게 강남구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고요. 일산 신도시 2개하고도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산이 한 15, 16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역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있는 부분이 이제 한 4분의 3 정도 되고 둔치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둔치를 갖게 됐느냐라는 이제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리학적, 기후학적으로 가진 특성이 장마가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이라는 게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을 다 합치면은 뭐 나쁘진 않은 숫자예요. 1300, 1400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여름에 2달 동안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후적으로 지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홍수와 가뭄은 갖고 있어요. 특성상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2달 동안 다 오고 10달은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거를 올 때는 또 홍수를 막아야 되고 또 그때 2달 잘 담아가지고 1년을 잘 살아야 되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런 일상을 다 가능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갖춰진 시스템이고 특히 이제 이 홍수 관련한 이슈 때문에 지금 이게 잘 안 되는데 지금 평상시에 물은 사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수심은 배가 다니는 기준으로 보면 3m 정도만 봅니다. 사실은 뭐 3m, 4m 좀 깊은데 좀 더 깊게 보는데 이게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배가 지금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6m, 7m, 10m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막 잠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도 그런 큰 비가 왔지만 서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거는 저 시스템이 지금 받고 있어서 그리고 저 뒤에는 물론 굉장한 IT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였지만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특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 자체를 근원적으로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오늘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런 맥락 속에서 하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과제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비가 넘치고 홍수가 나면 이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는 것들 즉 재난 안전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60년대 70년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홍수가 오면 다 쓸려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현재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고수부지라고 부르죠. 고수부지나 호안에 나무나 식물도 거의 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걸리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도 많고 뭐 방식도 많고 저수지도 많고 유수지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를 심어도 되는데 그때는 그것조차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밋밋하게 해놓는 그래야 물 많이 오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시설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무도 심고 이제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지천에 가도 이제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데 있어서 뭐 배를 운항한다거나 무슨 활동을 한다는데 저런 특징과 특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바로 연접해 있는 토지는 이 제방보다 낮아요 사실은. 그리고 한참 올라와야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접지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비가 오면은 잠기게 돼 있는 구조예요 원래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퍼내서 이제 여기가 안 잠기게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잠기게 하려면 땅 자체를 이만큼 올려야 되는. 사실 그렇게 올린 게 런던 템스예요. 쫙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큰 뭐 홍수 같은 게 와도 저희가 잘 모르고 또는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 지난 봄에는 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특히 남쪽에는. 근데 서울에서는 가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이제 이런 물 관리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서 이 10여 개의 댐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담았다가 풀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고 이 이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데는 이제 IT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되고 다 연결돼가지고 연동해가지고 사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도시 단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리질리언트한 어떤 국가와 도시를 만드는 그러니까 재난 안전으로부터 이제 시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 모든 경제 활동이 일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받치고 있는 이제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하는 기술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더 발전하고 있고 더 더해지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한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하는 건 다 일단은 다 좋은 거고, 근데 그거를 현실에서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그레이트 한강을 진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것들 하나씩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가장 크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좀 이제 그 예로 등장하는 거나 사례나 구상에서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이제 공간에 대한 인해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걸 접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모든 이런 이제 계획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사실은 사람이 결국은 잘 살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척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시각적으로 보는 거나 그다음에 인지하는 거나 이동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이렇게 표정이나 이렇게 저 사람이 얼굴을 보고 누구구나라고 아는 것들은 보통 이제 성인 기준으로 50m를 넘어가면 사실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m가 넘어가면 이건 딴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안 보이니까 그런 거고 사람인지 아닌지 인지되기 하는 거를 아는 게 한 200m 정도를 넘어가지는 그래도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0m까지가 이제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거리 정도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넘어가는 거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멀리, 그러니까 저 멀리 먼 동네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높이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5층 정도를 그래도 권장하는 이유가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근데 그거 넘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맥시멈을 한 10층 보는데 그거 넘어가면 이제 딴 동네가 된다는 뜻이에요. 딴 나라 세계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특히 주거에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데 업무 오피스랑은 좀 다릅니다. 그건 상업 활동이니까 다른 거고 주거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출발을 한다라고 봤을 때 서울은 아까 보셨지만 하폭이 평균 1km고 대부분 하폭만 그렇고요. 사실은 도로 넘어서 이거 보면 저기서 저기까지 하면은 1km가 훌쩍 넘습니다. 그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인지가 안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획도 하고 디자인을 하게. 근데 예를 들어 템즈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200m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좁은 데는. 그게 이제 이 정도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긴 버스 한 10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버스 긴 건 20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7, 8대 되는 정도고 이제 밖에 보이니까 사실 건너편 사람이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를 타면 이게 잘 보여요. 사람도 보이고 100m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이게 초등학교 운동장 여기서 저 끝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잘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가운데 가도 500m예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려면 더 가까이 붙어야만 이제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풍광이 되고 여기는 200m 내기 때문에 얘가 가운데를 차지해도 하나의 장소나 공간이 돼요.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고 그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인지를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서. 세느강 같은 경우는 더 좁습니다. 원래 작은 강이었고요. 그나마 이것도 파리의 식수가 부족해서 그 콜레라 때 1800년대 중반이죠. 이 옆에 있는 강 운하 뚫어 가지고 물을 공급하면서 이나마 수량을 유지하는 정도의 규모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너편에 보이는 정도. 뭐 좀 심하게 설명하면 저희 청계천보다 좀 큰 정도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장소적인 걸로 돼서 계획할 수가 있는 이제 규모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제 똑같은 축적으로 그림 그려놓은 건데 이제 이 폭이라는 게 이제 그 느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리나베이도 마찬가지죠. 이게도 뭐 그러니까 하나로서 이렇게 있는 공간에 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저거보다 커지면 물이 있어서 그냥 떨어진 동네가 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전혀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그래서 뉴욕 이스트강이라고 해서 맨하탄 남쪽에 브루클린 넘어가는 덤보라고 요즘 유명하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나마 제일 폭이 좁은 데예요. 그리고 오른쪽엔 이스트강, 왼쪽은 허드스강이라고 부르는데 뭐 기억나요? 허드스강 중앙에 뭐가 있다라는 게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거든요. 1km 넘어가니까 그건 딴 동네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400 정도 되니까 걸어서 갈 만한 정도로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다리를 해놓아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걸어가면 돼요. 한 10분, 10여 분 정도만 살짝 걸어가면 그걸 뭐 갔다 왔다 할 수가 있다. 근데 1km 이상을 걸어가라 그러면은 이건 일이 됩니다. 이제 그것도 땡볕에 걸어가야 되면 이제 일이 돼요. 춥고 더운데.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감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고. 그 우리랑 비슷한 정도가 어디냐? 홍콩의 하버 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가운데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하고 잘 연결을 되면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느낌이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이제 그레이트 한강에 어떤 요소를 넣고 만들어갈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거리, 수심, 우리의 강우, 특성, 홍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극복할 수도 있고 뭐 활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한강을 템즈처럼 불가능한 그러니까 워낙 다른 거라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한강에 사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에 사람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수상 활동의 중심지가 되거나 뭐 각 거점들이 있는 것의 연장선에서 하는 활동이다. 이제 그런 배경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함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수역이라고 하는 이제 물이 있는 데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들어가서 쓰는 공간으로 본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생태적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 식물, 뭐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하거나 이제 수상에서 하는 활동들, 우리가 하는 요트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물에서 하는 이제 레저, 여가, 스포츠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유람선이나 요트를 띄우더라도 사실은 가운데가 아니라 좀 붙어서 다녀줘야 이제 뭔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m 이내는 들어와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강 바닥이죠. 그 상태로는 가까이는 갈 수가 좀 없어요. 거기는 훨씬 더 낮거든요. 1, 2m밖에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붙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필요하면 이제 준설이라든지 이제 다른 작업을 해서 이제 모양을 다시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템즈나 세느강은 했던 거예요. 사실 했었었고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둔치라고 하는 공간이 이게 또 최소 평균 100m에서 200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간으로 되기도 둔치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공간이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때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상태로는 뭐 한다면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생태적인 거랑 이제 가변적 활동. 그러니까 항구적인 활동이나 항구적인 건물을 넣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1년에 한두 번은 잠길 거다. 그럼 이제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빛둥둥섬은 사실 배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으면 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제 가변적이어서 필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뚝을 뚝 넘어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좀 협의의 워터프론트라고 부릅니다. 물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뭐 일부 이제 둔치도 이제 홍수기가 아닐 때는 둔치도 포함이 되고, 뭐 홍수기를 포함하면 이제 그 제방을 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00m는 안 넘는, 이제 50m가 이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지가 되는, 우리가 이제 유럽 가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되려면 이거보다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 이제 난동네가 되니까 이제 그런 수변에 밀접한 연접한 지역이 있고, 이제 생활권이라고 하면 이 한강을 일상으로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뭐 이제 최대 한 2km, 1km가 아마 1차 권역이 될 거고, 1km라는 뜻은 걸어서 15분이라는 뜻이에요. 1km 성인 평균 이동 속도가 4km거든요, 1시간에. 그래서 1km는 15분, 15분은 1km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일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최대한 2km까지는 한 30분이니까 맘먹으면은 이제 일상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강도 활성화가 되고, 이제 이 활성화된 액티비티가 앞서 말한 많은 것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 안전, 또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야외가 있는 것들이 뭐 바람길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부터 모든 것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이 이제 거점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고, 사실 위로도 연결이 되고, 모두 개발되는 게 아니라 사실 반 이상은 생태 지역으로 또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생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식물이 사는데 물고기가 산란을 하거나 뭐 새가, 근데 그거는 사람이 접근하면 동식물이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않는 공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계천을 가보셨겠지만, 뭐 보통은 이제 도심 쪽, 시청 쪽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그게 이제 동대문을 넘어서 중랑천까지 쭉 이어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접근 못하는 공간이 훨씬 많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거기서 물고기가 산란을 하고, 거기서 새들이 살아요. 곤충이 살고, 그리고는 올라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뭐 이런 개발을 하면은 또 혹여나 다 개발을 하는 문제는 아니고, 적어도 그냥 개념적으로 반 정도는 그런 공간이 살아 있어줘야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남기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다 이렇게 막 개발해서 인간이 쓰는 공간으로 다 바꾼다면 생태계가 망가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교통 맞물리면 이 결국 접근을 해야 되고 그 공간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지하철역에 대한 그림인데 보시겠지만 저희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면 이 땅의 중앙에 이제 중심을 주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재밌다고 하는 유럽의 도시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거기에 가까이 붙어서 다녀주면 나와 한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강을 갈 수가 있고, 저희는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일부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거의 이제 강변북로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슈퍼맨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요. 거의 그런 고민은 없이 다 가운데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보면 가장 멀리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봐도 사실은 이런 데들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다가 끊어진 길이에요.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다가 막다른 길이지 연결되는 구조는 사실 아니에요. 걸어서든 뭐 차든 자전거든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낮다는 얘기는 그게 곧 변방이에요. 끝자락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공간을 개조해서 한강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도 높이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삶을 이제 꾸려 나가기로 해서 이제 한강을 한다면, 이 한강과 수계, 그다음에 여기서 1km, 2km가 되는 이 구역의 어떤 접근성, 공간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걸 받쳐주는 첫 번째 인프라가 이제 모빌리티.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그리고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제 IT 시스템이라는 것도 당연히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뭐 안전 같은 것도 계속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수 있는 데서도 안전하게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이제 IT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될 수도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쓰레기인데 이제 쓰레기도 많이 나오죠.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죠. 저게 쓰레기 양도 그렇고 재활용도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이제 저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IT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IT 기술에 대한 거는 뭐 센서니 뭐 네트워크니 인공지능이니 많은데 그걸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데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진 이제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어그램인데, 청계천 복원 사업할 때 우선순위 설정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획기적인 전환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청계천은 아무래도 도심의 한가운데니까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서 시작된 동인도 많고요. 근데 저걸 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죠, 역사까지가. 근데 이것도 자연이라는 생태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21세기가 전환이 되면 서울시에서 자연이라는 거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큰 어떤 논란거리가 역사가 뭔지 아니냐, 그리고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들의 안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내에서 다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우선순위를 잡았던 것들이 가장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전 요소들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선결적,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든 활동을 하든 놀든 산책을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유지, 보존 또는 강화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그 속에서 도시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도시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당연히 그냥 물론 이제 뭐 개발해서 뭐 콘크리트로 빌딩하는 건 맞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정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이 거기가 뭐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브랜딩의 핵심을 저한테 꼽으라면 그건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오늘은 한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도시 바로 옆에 북한산이 있잖아요. 이게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1급수에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이런 도시가 없어요. 자연이 그렇게 붙어 있어서 있는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합니다. 도시 옆에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산은 최소한 서너 시간 차 타고 멀리 가야만 있는 거지 붙어서 천만 옆에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예를 들어 노루가 뛰놀고 뭐 물고기한테는 그런 자연 속에 있는 도시라는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땅.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뭐 그린이라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지속 가능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내면서, 물론 그게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다 부딪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자연 생태라는 것과 더불어 사는 이제 그런 도시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한강을 하면서 기대 반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엄청난 자산, 서울이 가진 한강이라는 자산이라는 건 이제 자연 생태라는 자산이 있는데, 잘못 이제 건들면 원래도 좋았던 것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는 거는 역시 그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게끔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한강, 그러니까 물도 있고 물 바로 옆에 있는 둔치 수변 워터프론트, 그다음에 수변 생활권이라고 제가 1, 2, 4km 정도 되는 그 공간과 그것이 횡으로 또는 종으로 잘 연결되는 연계 체계를 통한, 지금은 변방이라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간 재설정을 통해서 한강을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접근하고 생활에서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의미에서 변방에서 중앙으로 라는데 그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템즈나 세네가 런던, 파리랑 좀 다르게 크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기하학적인 중심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고요. 시민 활동의 중심, 경제 활동이든 주거 활동. 그러니까 한강을 늘상적으로 쓰는 거죠. 지금은 한강은 어렵게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사실 어렵게 찾아가는 곳인데 그거를 늘상적으로 일상에 붙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바꿔낸다라는, 그래서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아까 1km에서 2km 이제 15분 생활권 내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한다. 그리고 그거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공간이, 하나는 공공공간이고 또 하나는 생태공간. 그러니까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나 쓸 수 있게끔 함으로써 연결되고 열려있는 공간이고, 생태는 오롯이 자연한테 돌려주는 공간, 사람이 터치하지 않는 공간, 그 스스로가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는, 다 뭐 연결하고 개발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이 모든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가 받쳐줘야 되고 당연히 IT 시스템이 받쳐줘서 잘 돌아가게끔, 그런 방식으로 한강을 바꿈으로써 일상에서 한강을, 또 한강에 가면 자연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어디 계곡에 온 듯한 느낌 이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생활 환경, 일상 환경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